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고 든든나무 빈대가 들려주는 중국사 송나라편 제1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역사관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사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는 역사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있는 스토리를 구성해야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현재에 살아있는 과거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역사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현재에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빈대 중국사가 우리의 현재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남의 나라 역사이지만 우리와 밀접했던 남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도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차원적인 바람을 이 조잡한 빈대 중국사에서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제 역량과 조건이 너무 부족합니다. 단지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로 구성해서 재미있게 들려드리려고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태종이 친정하여 북한 정벌에 성공했다가 곧바로 섣불리 거란의 유주를 공격하다 고량화 전투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패로 인해서 태종은 이후에는 한 번도 친정에 나서지 못하고 황궁에서 전장의 일을 지휘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전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허벅지 부상으로 그 후유증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태종은 북한을 정벌하여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고량화 전투에서 거란의 참패를 당해서 즉위의 정당성과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심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이때 조덕소가 태종에게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어찌 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태종이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황제가 되거든 그렇게 해라! 태종이 전투 중에 조정에서 조덕소 옹립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태종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조덕소는 자신이 황제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얼마 후 불과 29세의 나이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태종은 후회하며 크게 통곡했습니다. 이 일로 조덕소의 손자들이 고려를 망명했는데 이들이 배천조씨, 임천조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배천에서 배는 흰배자인데 배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공교롭게도 조덕소의 동생 조덕방도 2년 후인 981년에 자다가 급사하였습니다. 태종은 통곡하며 제를 지내주고 5일간 조회를 패했습니다. 조덕소와 조덕방의 죽음에 태종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8년 전에 노다손의 고변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좌천되었던 조보입니다. 태조 시절에 사실 조보는 태조의 동생 조광의를 견제하고 조광의를 왕으로 보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조보는 아무래도 이미 세력이 크고 야심 있는 조광의보다는 나이 어린 태조의 아들을 황제로 올리는 것이 자신의 권력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죠. 이로 인해서 조광의는 조보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보가 노다선의 고변으로 태조의 미움을 사서 좌천되고 조광의는 진왕으로 봉해졌던 것입니다. 이때가 973년이었죠. 절치부심하던 조보는 과거에는 정적이었지만 이제 황제가 된 태종에게 표문을 올립니다. 즉위의 정당성에 대한 태종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태조와 태종의 어머니인 두태후가 돌아가실 때의 이야기를 펼쳐놓았습니다. 두태후는 태조가 건국한 다음해인 96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태후가 태조와 조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태조에게 물었습니다. 황상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아시오? 태조가 대답했습니다. 조종의 음덕이 저를 보호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닙니다.
후주의 황제가 어렸기 때문에 황상이 나라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황위는 동생 광의가 있게 하고 그 다음은 광미가 있게 하고 그런 다음 황상의 아들 덕소에게 물려주어야 대송의 강산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미는 원래 조광미, 짜오쾅메이였는데 조광윤이 황제가 된 후 피위하여 광자를 빅광자로 바꿔 조광미, 짜오광메이가 되었다가 조광의가 황제가 된 후 또 피위해서 조정미, 짜오팅메이로 바꿉니다. 효심이 깊었던 태조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두태우는 조보에게 명해서 이 맹약을 기록해서 금괴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조보가 이 금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태종은 뛸 듯이 기뻐서 조보를 도성으로 급히 불러 올렸습니다. 조보는 태종에게 그 금괴를 바쳤습니다. 이를 금괴지맹이라고 합니다. 태종은 이 금괴지맹을 천하에 공개하고 자신이 태조의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태종이 즉위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5년이 지나서야 공개한 것을 보면 조보가 조작한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던 셋 중에 둘은 이미 죽었고 조보만 남았으니 조보 이외에는 증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는 의심하더라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칫 대형무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조보는 다시 재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조보를 다시 재상으로 등용하려고 하니 여러 대신들이 조보는 학식이 부족하다면서 비난하였습니다. 조보는 읽은 책이라고는 논어밖에 없습니다. 태종이 조보를 불러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보는 인정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이 평생 아는 것은 이 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그 책의 절반으로 태조 황제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절반으로 폐하를 보좌해서 태평을 이루겠습니다. 조보의 이 말에서 논어 반권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반부 논어 치 천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빤부 룬위 쯔天下. 금괴지맹이 각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온 이 금괴지맹에 따르면 태종 다음은 조정미로 황위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을 잇기로 되어 있던 태조의 아들 덕소와 덕방은 얼마 전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동생 조정미는 과연 황위를 계승할 수 있을까요? 조정미는 사실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개봉부윤으로 임명되었고 또 제왕으로 책봉되었다가 다시 진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관례상 조정미가 다음 후계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미는 할머니의 유명에 의해 자신이 후계자로 지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들뜨고 또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조덕수와 조덕방이 죽은 것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조정미에게 자중자애하라고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 982년에 진왕 조정미가 반라 눈물을 꾸몄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태종은 그 일을 차마 폭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조정미를 개봉부윤에서 면직시키고 외지인 서경 즉 낙양의 유수로 좌천시켰습니다. 며칠 뒤 조보는 재상 노다손이 진왕 조정미와 몰래 불축한 말을 주고받고 이를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과거 노다손의 고변으로 좌천당했었던 조보가 이를 두고 볼 리가 없겠죠. 바로 태종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다손이 진왕 조정미에게 황제께서 하루빨리 승하하시기를 바라며 자신은 진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비밀리에 전했고 조정미도 이에 나 또한 황제께서 하루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응답하면서 활과 화살 등의 물품을 노다손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조정대신들과 논의하고 조칙을 내려서 노다소를 삭탈 관직시키고 가족과 함께 애주로 유배시켰습니다. 애주는 해남도에서도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 노다소는 끝내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985년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민은 사저에 연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유배형에 처해지거나 참수되었습니다. 얼마 후 조정미가 뉘우치지 않고 황제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니 먼 곳으로 옮겨 반란을 예방해야 한다는 상소가 있어서 조정미는 방주로 보내졌습니다. 방주는 계곡에서 서남쪽으로 4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의 그 호북성에 있는 편벽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로부터 유배지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조보는 태종을 위해 조정미를 제거해주고 또 자신을 위해 정적 노다소를 축출한 셈이었지만 태종은 조보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 또한 지방의 절도사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성대한 연회를 열고 시 한 수까지 내려주며 보냈지만 좌천은 좌천이었습니다. 조정민은 울분과 경기가 병이 되어서 2년 후 984년에 유배지 방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태종은 소식을 듣고 슬픔에 흐느끼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정민은 어려서부터 고집이 세고 장성한 뒤에는 성격이 사나웠다. 그러나 나는 그가 친형제였기에 차마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방주에 머물게 하며 그의 뉘우침을 기다렸다. 내내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이제 막 은혜를 베풀어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려던 참에 갑작스레 죽으니 어찌 이리도 가슴이 아픈가. 조정민은 조급하고 삐뚤어진 성격이었던 모양입니다. 태종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태종은 이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 태종은 찬탈의 의혹을 씻어내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태종의 큰아들인 조원좌가 반발했습니다. 삼촌인 조정미의 죽음에 조원좌는 큰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인 아버지에게 삼촌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태종이 나무라자 조원좌는 신병이 생기고 급기야는 정신 이상으로 발전해 미쳐버렸습니다. 시종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중양절에 태종이 연회를 여는데 태종이 조원좌는 부르지 않고 다른 황자들만 불렀습니다. 조원좌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배려해 준다는 뜻으로 부르지 않은 것이었는데 조원좌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날 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취하니 또 광기가 발동해서 궁궐에 불까지 질러버렸습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듣고 조원좌를 폐서인하고 규은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전에 조정미가 유배에 처해졌던 방주와 가까운 곳입니다. 태종은 역대 어느 황제보다도 성실하고 매사에 열심인 황제였는데 자신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니 애가 많이 탔습니다. 태종은 고량하에서 거란에게 당한 참패를 서력하고 형인 태조에 못지않은 업적을 세워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미의 반란 고변이 있던 그해 982년에 요 경종이 죽고 야율용서가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습니다. 그가 요의 성종입니다. 황제가 어린이 30세에 어머니 소태우가 수렴청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종은 죽으면서 야율사진과 한덕양에게 후사를 부탁했습니다. 즉 야율사진과 한덕양은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소태우는 특히 한덕양을 중용하고 그를 편애하고 그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실 한덕양과 소태우는 과거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소태우의 이름은 소연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소연년이 황제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 서로 헤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황제였던 남편이 죽어 태후가 된 소연년은 옛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 즉위한 성종 또한 한덕양을 부친처럼 대했습니다. 한덕양이 학식이 높고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도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태우는 한덕양을 너무 편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덕양이 황족을 철퇴로 쳐 죽여도 소태우는 오히려 한덕양을 비호했고, 격구에서 한 장수가 실력을 발휘하느라 한덕양에게 부딪혀서 한덕양이 말에 떨어지자 소태우는 그 장수의 목을 벤 일이 있을 정도로 한덕양을 편애했습니다. 이런 요의 사정을 파악한 송해 국경지대의 관료들이 조정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소국의 모후 전권 총신용사. 임금이 어려 나라가 불안하고 모후가 권력을 전횡하고 총신이 이를 주무른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보를 들은 태종과 대신들은 거란을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태종의 북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